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새 책 받으셨죠? 예,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기본서 수업하는데, 이걸로 12주 정도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주 동안 빠르게 기초적인 용어 이런 거 한번 들어봤고, 오늘부터 이제 세부적인 내용 들어갈 건데, 내용은 뭐 처음 보시면 당연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좀 여러 번 보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책을 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권리의 변동이 나오죠. 글자가 좀 깨졌는데 제목만 좀 깨졌어요. 민법에 의 나오는데 뭐 이것들은 우리가 기초할 때 봤던 것들이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이 권리 변동을 볼 거예요.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이제 법률 효과로서 발생하는 거니까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소멸. 요걸 이제 득실 변경이라고 하죠. 요걸 이제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좀 보면 일단 법률 효과,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여기에 따라서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건 뭐 법률뿐만 아니라 다 똑같죠. 효과가 생기려면 거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요 법률 요건은 구성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 구성 요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법률 사실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의 법률 사실이 모여서 요건을 이루게 되고, 요건이 갖춰지면 거기에 따른 효과가 생겨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냐면 한 개 이상이니까 두 개부터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단 한 가지의 사실이 바로 요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이랑 을이 너 나한테 이 부동산 안 살래라고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했고요. 을이 좋다, 내가 사겠다라고 승낙을 합니다. 그럼 뭐가 성립한다 그랬어요?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면 계약이죠, 계약. 근데 요건 이제 사고 파는 계약이니까 매매 계약이 되는 거고, 그럼 만약에 갑이 내 땅이랑 당신 건물이랑 바꾸자, 을이 좋다 이러면 그건 무슨 계약이냐면 교환 계약이 될 거고요. 또는 야, 내 땅이 비어 있는데 너 월세 얼마 내고 사용하지 않을래? 을이 좋아라고 하면 이건 임대차 계약이 될 거예요. 그 앞에 매매냐 교환이냐 임대차냐 증여냐 이런 것들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 이 계약이라는 요건이 갖춰지려면 법률 사실이 몇 개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개. 청약과 승낙이라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또 뒤에 보겠지만 우리 기초 강의할 때 단독행위라는 거 봤잖아요. 그럼 단독행위는 법률 사실이 몇 개겠어요? 또 단 하나의 사실이 바로 요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몇 개 이상이냐면 한 개 이상이에요. 한 개 이상. 자, 그럼 이제 요건을 갖췄어요. 계약을 했다는 건 요건을 갖춘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럼 매매 계약의 효과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것. 이게 바로 법률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 갑에게서 을로 넘어가면 이제 소위 권리의 변동,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권리의 변동의 종류를 볼 텐데, 자, 권리의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줄여서 권리의 득실 변경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권리가 발생된다, 취득되는 모습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어요. 그럼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건 원시 취득이라는 건 누구에게서 권리를 승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을 원시 취득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원시 취득은 뭐가 있냐면 건물을 신축했어요. 건물을 신축하면 내가 처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축, 그리고 무주물 선점. 그러니까 무주물이라는 건 뭐야? 주인 없는 물건을 먼저 찜하면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 없는 거 내가 먼저 점유하면 소유자가 되는데 그게 무주물 선점이에요. 유실물 습득이랑은 좀 다르죠. 유실물은 소유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건데 자기가 습득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유실물 습득이에요. 그러면 무주물 선점은 주인 없는 물건을 먼저 찜해서 소유자가 되는 건데, 요거는 부동산도 될까요? 동산만 될까? 이건 동산만 되고요. 부동산 안 돼. 무주의 부동산은 누구 거예요? 국가 거죠. 그죠? 만약에 무주의 부동산도 선점해서 소유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조짜 가지고 흩어져서
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주물 선점은 뭐만 되냐면 동산만 되고 부동산은 안 되고요. 유실물 습득이라는 건 유실물은 누가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린 것을 주었다. 그러면 소유자가 바로 되느냐? 그렇진 않죠.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 수업 끝나고 나가시는데 좋은 물건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럼 그거 주우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도덕 시간에 배운 것처럼 가까운 경찰서에 맡겨야죠. 그럼 가까운 경찰관서에 제출하면 경찰서에서 유실물법에 의한 공고를 합니다. 근데 6개월 안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당연히 소유자가 가져가야죠. 그럼 이제 우리 주운 사람은 그 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의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6개월 안에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누가 소유자가 되냐면 주운 사람이 소유자가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실물 습득이다라고 불러요. 상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해요. 이 주운 거 갖고 싶으면 가까운 경찰서가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경찰서에 갖다 주면 6개월 안에 소유자가 안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제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누구에게 승계받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 취득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첨부는 나중에 볼 거예요. 부합 이런 거고. 중요한 거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시간의 효력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점유 취득시효가 있는데 몇 년을 점유하면 시효 취득할 수 있냐면 20년. 남의 명의로 돼 있어도 20년을 점유하면 시효 취득할 수 있고요. 시효 취득하면 그건 승계 취득이 아니라 뭘로 보냐면 원시 취득. 최초로 법률에 의해서 내가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고, 예를 들어 국가가 토지를 수용한다. 그러면 이것도 국가가 소유권을 최초로 원시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원시 취득이에요. 최초 취득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승계 취득은 말 그대로 권리가 승계되어집니다. 이때 승계 취득은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전세권을 뭐 한다 그래?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제한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설정적 승계다라고 불러요. 근데 권리가 다 넘어가는 게 이전적 승계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정 승계는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특정된 물건만 넘어가는 거고요. 포괄 승계는 와장창 다 넘어가는 거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X 건물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X 건물의 소유권이 을에게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갑이 가진 모든 것이 넘어가는 거예요? X 건물만 넘어가요. 매매를 하면. X 건물. 이런 승계를 뭐라고 하냐면 특정 승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갑이 가진 것 중에서 특정된 것만 넘어가는 것. 이걸 특정 승계다라고 부르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있는데 갑이 사망합니다. 을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속인은 갑이 가진 특정된 것만 넘겨받을까요? 갑의 것을,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받는 거야. 포괄적으로. 이게 바로 포괄 승계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무슨 승계라는 거야? 둘 중에. 특정 승계.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교환 계약을 했어요. 그럼 갑이 X 건물과 을이 Y 부동산을 교환했다. 그러면 이것도 무슨 승계예요? 특정 승계죠. 그래서 매매, 증여, 교환 이런 것들은 다 특정 승계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해 두실 점은 포괄 승계인데 포괄 승계는 가장 대표적인 건 상속이 있고요.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포괄 유증은 말 그대로 보면 유증, 유언으로 뭐 하는 거야? 증여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증여한대요? 포괄적으로. 그럼 예를 들어 이럴 수 있겠네. 갑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으면 나의 사랑하는 친구 을에게 X 건물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언제 준다고요? 죽으면 준대. 그걸 바로 유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갑이 뭐라고 했냐면 X 건물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이거 포괄일까요? 특정일까요? 특정. 이건 특정 유증이에요. 근데 갑이 내가 사망하면 나의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라고 했다면 이 승계는 바로 포괄 유증이 돼요. 그리고 합병. A 회사를 B 회사가 합병합니다. 그러면 B 회사가 A 회사에 특정된 것만 넘겨받는 게 아니라 A 회사의 지위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승계냐면 포괄 승계가 돼요. 이게 이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의 개념이고, 그러면
이 포괄승계는 어떤 의미에서 좀 꼭 기억해 두시라고 하는 거냐면, 요거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이 포괄승계를 받은 사람은 제3자로 인정되지 않아요. 이건 마치 당사자와 같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갑이랑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근데 을이 병한테 이거를 또 팔았어요. 그러면 갑과 을이 당사자면 병은 당사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제3자죠. 근데 얘가 만약에 매매를 한 게 아니라 을로부터 상속을 받았대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누구랑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을과 같이 취급하는 거지 얘는 제3자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우리 기초 강의할 때 비통착사에서 기억나세요? 벌써 달이 바뀌었어요. 11월 달에서 12월 바뀌면 다 까먹는데, 비통착사에서 공통점은 뭐였냐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매매가 아니라 가장 매매면 무효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얘가 만약에 모르고 샀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얘가 산 게 아니라 만약에 상속을 받았대.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을과 똑같은 거니까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속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3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상속받으면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저 그냥 그대로 승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요것도 어디서 봤냐면 부동산 물권 변동. 기억나세요? 부동산이 변동되는 건 법률 행위로 변동될 수도 있고 법률 규정으로 변동될 수도 있어요. 그럼 법률 행위로 변동되면 무조건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했어요. 그럼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려면 무조건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돼, 등기. 근데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그 187조에서 뭐라고 했냐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이에요. 그러면 상속받은 사람은 포괄승계 받은 사람이니까 등기해야 소유자가 되어 등기 안 해도 소유자예요. 등기 안 해도.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 강의를 봤으니까 요거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뭐 예를 들어 오늘 처음 공부하신다. 그러면 뭐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뭐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처음 하시면 그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기초 강의를 듣고 기본 강의를 들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듣고 듣는 게 좋죠? 예, 뭐 2주밖에 안 했으니까 2주 동안 좀 배속 올려서 빨리 들으면 좋고, 근데 시간이 없다 이러면 2주 강의를 다 듣지 못해도 첫 강의, 그러니까 첫 번째 했던 첫 강의는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강의 때 우리 뭐 했었냐면 시험 범위도 얘기하고 뭐 기초적인 내용 얘기했으니까 들으시고, 그러니까 난 요건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이건 잊으셔도 돼요. 요건 다음에 자세히 또 볼 거니까. 그럼 여기서는 뭐만 보시면 되냐면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에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는데, 포괄 승계는 와장창 다 내려가기 때문에 제3자는 아니다. 요 정도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권리를 원시 취득했어요. 그러면 종전에 붙어있던 제한적 권리를 승계하는 걸까요?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처음 취득하는 거면. 승계 취득은 앞사람의 권리를 뭐 하는 거예요? 승계. 그러면 그 제가 권리를 승계할 때 거기에 붙어있던 제한적 권리도 다 따라오겠죠. 근데 내가 처음 취득하는 거면 거기 달려있는 제한적 권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의 제한적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취득시효를 보면 갑이 등기가 돼 있었는데 을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20년의 취득시효를 완성해서요, 소유권을 넘겨받았대. 그러면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의 소유권을 승계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을이 최초로 취득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예전에 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예를 들어 가압류 같은 게 있었대요. 그럼 얘가 소유자가 되면 가압류 붙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깨끗한 거. 그게 바로 원시 취득이에요.
종전에 달려있던 제한적 권리는 모두 다 소멸되어진다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예. 요게 이제 권리의 취득이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취득편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권리가 변경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주체가 변경될 수도 있고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고 작용, 효력이 바뀔 수도 있는데 주체의 변경이라는 건 말 그대로 권리의 주체가 갑이었는데 을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요 위의 내용 중에서 주체가 바뀌는 건 뭘까요? 뭐가 있으면 주체가 바뀔까? 승계, 이전적 승계죠. 권리가 이전되면 주체는 바뀌는 거야. 근데 설정되는 것으로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건 아니겠죠? 소유권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전세권 설정하는 거니까. 자, 내용의 변경은 뭐 질적 변경, 양적 변경이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 없고요. 시험에 이제 한번 나왔던 게 요 작용의 변경이 한번 출제가 됐어요. 작용이라는 건 효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힘이 강화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저당권의 순위 승진,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그러니까 요거 예를 들어서 1순위에 갑저당이 있고요. 2순위로 을의 저당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갑이라는 저당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았어요. 그럼 돈을 받으면 저당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없어지겠지. 소멸합니다. 그러면 을의 저당권은 계속 2순위예요. 이제 얘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1순위죠. 이게 바로 저당의 순위 승진의 원칙인데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된다는 건 힘이 그만큼 강화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또 임차권. 임차권은 우리가 공부할 때 요거 물권이었어요? 채권이요? 채권입니다. 남의 것을 빌려서 쓸 수 있는 임대인에게 사용을 요구하는 채권이에요. 근데 요 임차권이 뭘 취득했냐면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대항력을 취득하는 모습은 임차권을 등기하거나 또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뭐가 생기냐면 대항력이 생겨요. 그럼 대항력이 생기면 마치 뭐랑 힘이 같아지는 거야? 물권처럼 힘이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요 을한테 임대차를 해줬어요. 그럼 얘는 임차권자로서 임대인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이 부동산을 팔아서 소유권이 병에게로 이전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가 요 임차인에게 나가세요 이러면 원칙은 을은 나가야 돼요? 대항할 수 있어요? 원칙은 나가야지.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고 했어요. 왜 나가야 되냐면 임차인은 물권자다, 채권자다? 채권자고요. 얘는 소유권을 취득한 물권자잖아요. 그럼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누가 이긴다? 물권. 그럼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민법상의 일반 원칙이었고요. 근데 만약에 요 임차권자가 등기를 했거나 또는 특별법상의 요건을 갖췄다면 나가야 돼요?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채권인 것이 등기 등을 통해서 대항력을 갖췄더니 마치 뭐처럼 힘이 세진 거냐면 물권처럼. 이걸 소위 채권의 물권화 현상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힘이 강화된 거니까 무슨 변경이라고 하냐면 작용, 효력의 변경이다라고 불러요. 요게 한번 출제가 됐었고 우리 시험에서 요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은 내용의 변경이다. 이름 OX.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힘이 강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권리의 소멸이에요. 권리의 소멸은 절대적인 경우가 있고 상대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 말 그대로 절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아예 그 권리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라는 건 그 권리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없어지는 거야. 그럼 나에게서 없어졌다는 건 뭐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건물이 멸실됐어요. 건물이 제 건데 제 건물이 멸실되면 제 소유권은 상실되겠죠?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절대적이죠. 그렇죠? 목적물의 멸실, 혼동, 소멸시효 이런 것들은 절대적 소멸입니다. 혼동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텐데 혼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근데 전세권자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아예 이 건물을 사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전세권과 소유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되잖아요. 그럼 필요 없는 권리가 뭘까? 전세권. 그럼 이 전세권은 소멸되어지는데 이 소멸되는 모습을 뭐라고 부르냐면 혼동이다라고 불러요. 나중에 물권법에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거예요? 아예 없어진 거예요? 아예 없어진 거죠. 그런 소멸을 뭐라고 하냐면 절대적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상대적 소멸은 뭘까요? 위에서 본 거에 따르면 나한테 없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 이전적 승계죠. 이게 바로 상대적 소멸이야. 소멸시효. 우리가 입문과정 할 때도 잠깐 봤지만 얘는 시간의 효력으로 권리가 어떻게 돼요? 소멸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채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했냐면 10년. 그러니까 일반 채권을 10년 동안 전혀 행사하지 않으면 이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어집니다.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멸도 바로 뭐냐면 절대적 소멸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지금 바로 권리의 득실 변경,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생소한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와서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일단 뭐 이거 달달달 지금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개념만 좀 잡아두세요. 권리를 취득하는 건 최초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다라는 점. 근데 승계되는 것 중에 특히 이전적 승계에서 포괄 승계 조심하시고, 포괄 승계는 뭐가 있냐면 상속, 포괄 유증, 합병. 요거. 자, 그러면 갑이 을한테 매매를 해서 갑의 부동산이 을에게로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소유권의 상실이죠. 그럼 이건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저 화면만 바꿨습니다. 자, 갑의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권리가 소멸됐어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절대적이면 아예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고 상대적은 나에게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상대적 소멸.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렇죠? 일단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죠. 이전적 승계예요, 설정적 승계예요? 이전적 승계죠. 특정 승계예요, 포괄 승계예요? 특정 승계입니다. 그럼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주체가 갑에서 을로 변경됐다. 주체의 변경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신 내용이에요. 권리의 발생, 원시 취득.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시효 취득, 뭐 선의 취득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건물의 신축, 이건 뭐 너무 간단한 거니까 참고로 같이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계 취득인데, 승계 취득은 말 그대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고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는데, 포괄 승계 좀 기억하시라고 했죠. 포괄 승계는 상속,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 정의를 읽어보면 더 어려워요. 뭐라 하나의 취득 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경우. 복잡하게 써 있잖아요. 그냥 와장창 승계되는 게 무슨 승계라고요? 포괄 승계. 딱 찍어서 승계하면 특정 승계입니다. 그러면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의 차이점, 요거 좀 조심하시고, 원시 취득은 종전의 제한적 권리가 모두 다 소멸되고 내가 최초로 깨끗한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자, 권리의 변경,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참고로 보시고, 작용의 변경 같은 말로 뭐라고 되냐면 효력의 변경 같은 말입니다. 여기 효력 변경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거나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작용의 변경이라고 불러요. 권리의 소멸은 절대적인 경우와 상대적인 경우, 절대적인 게 뭐 멸실 이런 것들, 혼동, 소멸시효 봐두시고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권리 변동을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했냐면
법률 요건을 갖추면 거기에 따라 효과가 생긴다고 했고요. 그럼 이 요건을 구성하는 요소를 뭐라고 불렀어요? 법률 사실. 그래서 한 개 이상의 법률 사실이 모여서 요건이 되고 요건을 갖추면 거기에 따른 효과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다시 얘기하고 있죠. 법률 관계 변동이 원인이 되는 걸 법률 요건이다라고 하고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를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법률 사실에 대한 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참고로 삼아서 한 20년 전에 한번 출제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억하실 점이 표현행위의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만 보시면 돼요. 의사의 통지에는 뭐가 있냐면 각종 최고와 거절,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와 승인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준법률행위라고 해서 따로 볼 거예요. 그런 내용들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나오는데 그럼 이제 권리변동 나오고 법률행위가 바로 나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권리를 변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뭐냐면 법률행위입니다. 그럼 법률행위의 정의, 법률행위라는 건 1번에 보시면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해요. 법률행위의 정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권리가 변동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권리를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는 무엇에 따라 변동되는 거냐면 의사표시에 따라 변동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런 말 했죠. 법률행위라는 용어는 평소에는 잘 안 쓰는 생소한 용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말을 만들어냈느냐? 그러니까 이건 용어죠, 용어. 정의예요, 정의. 그러니까 간편하게 쓰고자 만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사과, 감, 귤, 포도, 복숭아. 자, 이런 것들을 등등을 통칭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과일이죠, 과일. 그렇죠? 그 수많은 과일을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계약,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건 계약인데 계약만 해도 우리 민법이 정하는 계약이 15가지 계약이 있고요. 단독행위도 법률행위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것들을 일일이 지칭할 수 없으니까 얘네들을 한 단어로 정의 내린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법률행위예요. 근데 이 법률행위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 의사와 상관없는 건 절대로 법률행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법률행위는 효과가 생기는데 왜? 얘는 요건을 갖춘 거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생기는데 무엇에 따라 효과가 생기냐면 의사표시. 내가 원했기 때문에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우리 민법의 지도 원리가 사적 자치라고 했는데 바로 이 법률행위가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 된다라고 했죠. 사적 자치는 뭐야?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 게 사적 자치입니다. 그럼 우리끼리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긴다는 건 우리가 뭘 했다는 거야? 의사표시 했기 때문에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법률행위에서 핵심은 바로 의사표시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법률행위를 했는데 의사표시에 흠결이 생겼어요. 그럼 예를 들어 아까 매매계약,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 들어갔죠? 2개. 청약이랑 승낙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계약을 했는데 청약이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에 흠결이 생겼어요. 무효가 됐어요. 무효. 그러면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당연히 미쳐야죠. 필수 요소니까 의사표시의 흠결은 곧바로 법률행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가 한 대 있어요. 근데 이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만약에 엔진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제 자동차의 엔진이 고장났어요. 그럼 결국 뭐가 고장난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난 거죠. 의사표시에 흠결이 생기면 그건 바로 법률행위의 흠결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법률행위랑 의사표시랑 똑같은 말인가? 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고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법률 사실이에요. 어느 게 더 넓은 개념이에요? 법률행위가 더 넓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퀄 개념은 아니고 동일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사실이 요구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었었냐면 혼인계약을 예를 들어 혼인, 결혼이죠. 혼인은 일단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일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되죠. 혼인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내 의사표시로 생기는 거야. 의사표시죠. 그래서 혼인, 법률행위입니다. 그럼 법률행위는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랑 단독행위 있었어요. 단독행위. 그 혼인은 계약이겠어요? 단독행위예요? 계약이죠. 단독행위면 좋겠지만 그렇죠? 내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합니다. 저랑 결혼해 주세요 라고 혼인에 청약을 하고 그럼 을이 뭘 하는 거예요? 좋아요 라고 승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청약과 승낙만으로 두 사람이 법률상 혼인계약이 성립하는 건 아니고 별도로 뭘 해야 돼요? 혼인 신고를 해야죠. 그럼 혼인이라는 이 가족법상의 계약은 의사표시 외에 또 다른 것이 요구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동일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결론. 권리가 변동되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은 둘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 법률행위로 변동될 수도 있고요. 법률행위와 상관없이 법률 규정으로 변동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생긴다는 거고요. 그럼 얘는 의사표시랑 상관없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대표적인 게 준법률행위인데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법률행위는 아닌 거야? 법률행위면 그냥 법률행위라고 썼겠지. 근데 준법률행위라고 썼다는 건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에 준하여 효과가 생긴다는 거야. 근데 효과가 생기는 원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죠. 의사의 통지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까 각종 최고와 거절,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와 승인, 감정의 표시는 용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감정의 표시는 뭐 건국 이래로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나오면 얘네 둘이야. 의사의 통지는 각종 최고,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 승인. 시험에 이제 뭐라고 내냐면 예를 들어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최고,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최고의 법적 성질은 관념의 통지이다 라고 하면 OX. 틀렸. 최고란 말 써 있으면 뭐야? 의사의 통지. 그러니까 이건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예를 들어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는 의사의 통지예요? 관념의 통지예요? 관념의 통지. 그래서 외우실 때는 의최거, 관통승 뭐 이렇게 외우시기도 하고 또는 뭐 최고의 의사가 거절했다. 또는 뭐 전쟁터에 나가 관통상을 입었다.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뒤에 부분은 시험에는 안 나와요. 나오면 앞에 것만 나온다. 왜냐하면 뒤에 건 좀 학설의 다툼이 있고 그래서 의사의 통지라는 말을 쓰면 최고 끝에 통지란 말 써 있으면 관념의 통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의 표시는 용서라는 게 있어요. 사실 뭐 감정의 표시는 매우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벌써부터 힘드네. 졸리네. 오늘 쉴 걸. 이거 다 감정의 표시입니다. 그죠? 근데 왜 꼴랑 용서만 적어놨을까? 우리 민법에서 감정의 표시로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규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아닌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 있는데 둘이 이제 부부예요. 부부.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어요.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
그러니까 일단 뭐 둘이 이혼을 해도 뭐 제일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게 협의혼일 거 아니에요? 근데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재판상 이혼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재판상 이혼 사유는 법률로 정합니다. 그 중에 제1호가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예요. 그러니까 부정행위는 뭐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하는 말로 하면 뭐야? 바람이 나신 것이죠. 그러면 을이 갑한테 이혼해줘 이랬더니 갑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갑이 안 해. 우리 집안에 이혼은 없어. 절대 안 해줘 이럽니다.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돼요. 근데 이 갑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을이 뭐라 그랬냐면 너 내가 한 번은 봐준다 라고 해서 뭐 한 거예요? 용서했어요. 그럼 이제 용서받은 갑은 성실하게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제 또 말 안 듣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용서하는 순간 을의 재판상 이혼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그럼 을이요 용서를 할 때 자신의 재판상 이혼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걸 생각하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보통 모르고 하겠죠. 내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재판상 이혼 청구권이 소멸합니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용서를 하면 법률 효과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형법상 간통죄가 있었잖아요. 그 간통죄도 용서를 하게 되면 간통죄 고소권이 소멸되도록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뭘로 정해놓은 거예요? 법률 규정. 근데 이건 뭐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한 거지 얘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럼 뭘 기억하셔야 돼요? 최고랑 통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이제 대리 파트예요, 대리 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라는 걸 기초 강의 때 공부했었는데 갑을 뭐라고 불렀냐면 본인, 을을 대리인, 병을 상대방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줘서 야 대리인 나 집 좀 팔아줘라고 해서 대리권을 가진 자가 매매 계약을 해서 병과 계약이 성립되면 모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 그러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될 수 있는 이유는 을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리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준 적이 없는데 얘가 위임장 서류 등을 위조해서 내가 갑의 대리인이야 라고 하면서 계약을 했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무권대리라고 했었어요. 무권대리. 그럼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요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인 척 계약을 했다면 본인에게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대리권 없이 집 팔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까 안 져야 될까? 안 져도 되니까. 왜? 대리권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누가 피해 볼 수 있겠어요? 당연히 병, 상대방이죠.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뭘 인정해 주냐면 이 병이 갑에게 최고할 수 있어요. 최고라는 것은 답변이나 이행을 촉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개정되면 이 최고는 모두 촉구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최고를 하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최고하는 내용은 뭐겠어요? 아니 을이 당신 대리인이라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어. 이거 어떻게 당신이 인정해 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물어보면 갑이 자기가 책임질 수도 있죠. 하고 싶으면 내가 한다 라고 하는 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추인이라고 해요. 추인은 뭐의 줄임말이다? 추후에 인정한다. 원래 책임 안 져도 되는데 추후에 내가 인정하겠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추인하게 되면 이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 이 계약은 유효. 처음부터 소급해서, 소급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근데 갑이 싫어, 안 할래 라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럼 거절하면 이 계약은 이제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무효. 본인에게 더 이상 효력이 생길 수 없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 계약을 했다면 본인은 자기 선택에 따라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물어봤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갑이 얘가 말을 안 해요. 확답을 안 합니다. 기간 내 확답을 안 했다.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추인으로 볼 거냐 거절로 볼 거냐라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추인일까요? 거절일까요? 거절로 본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최고를 했는데 확답을 안 했다라고 돼 있으면 전부 다 긍정적이 아니라 전부 다 부정적으로 규정한다라고 했어요. 얘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추인이 아니라 거절.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계약법 가면 공부하겠지만 매매 예약이라는 게 있어서 예약. 매매 예약은 왜요? 나중에 뭐 하려고? 본계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약을 하면 어떤 사람이 나중에 그 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면 계약의 효력이 생겨요. 근데 예약의 완결권자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예약 의무자가 야, 너 완결권 행사할 거야 말 거야 라고 뭐 하겠어요? 최고하겠죠. 최고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면 본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생길까요? 예약은 소멸할까요? 소멸합니다. 긍정이 아니라 뭐다?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또 우리 공부한 적은 없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의 이익 향수 여부 최고에 대해서 수익자가 확답을 안 합니다. 그러면 앞에 내용은 뭐 처음 들어보니까 기억도 안 나죠? 수익의 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공부 안 했어도 그냥 다 뭘로 보시면 된다고요? 거절로 보는 거예요. 침묵하면 긍정이 아니라 다 부정적으로 간다. 나중에 공부할 텐데 집합건물법상 재건축이 있어요. 재건축은 얼마가 찬성해야 할 수 있는 거냐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80%의 찬성이 있으면 재건축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95%가 찬성했어요. 그럼 5%가 반대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일단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재건축 의결이 됐어. 당신 마음 바꿔서 참가할래 안 할래라고 뭐 할까요? 최고하겠죠. 근데 이게 원래 답변을 안 합니다. 재건축 참가해요? 거절해요? 거절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최고했는데 확답을 안 했다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긍정적이 아니라 뭐라고 쓰셔야 돼? 부정적으로.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거절로 볼까요? 최고를 했는데 왜 거절로 볼까? 우리 민법 131조에서 최고에 대해서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법률에. 얘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거절의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최고에 대해서는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생겨요. 그걸 준법률행위라고 불러요. 예전에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출제했냐면 확답을 안 하면 거절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라고 출제했어요. OX. 틀리죠? 이건 의사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뭐에 근거하는 거라고? 법률 규정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사표시에 근거한 게 바로 법률 행위고요. 얘네들은 법률 규정에 근거하는 것이고 이걸 준법률행위다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권리를 변동시키는 건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로 공부해야 되는 건 법률 행위겠어요? 법률 규정이겠어요? 법률 행위입니다. 그렇죠? 민법은 법률행위로 시작해서 법률행위로 끝난다라고 해요. 법률행위가 바로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잖아요. 우리 민법의 지도 원리가 바로 뭐였냐면 사적 자치입니다. 근데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이건 어쩔 수 없네. 이건 의사표시한 게 아니라 법률로 정해놓은 거니까 필요한 부분을 암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법률로 정하는 효과를. 자, 교재 볼게요. 요건 뭐 그냥 참고로 보세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본체로 하고 있으나 반드시 동일한 건 아니라고 했고 3번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지만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건 아니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랑 구별하시라고 돼 있냐면 준법률행위와는 구별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당사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엇에 따라 효과가 생긴대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준법률행위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아까 설명드린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봐두시고, 근데 이제 나중에 좀 뭐 심화과정 가면 또 보겠지만 이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법률행위는 아닌데 뭐 예를 들어 최고한다든지 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대리가 적용되고 도달주의도 적용된다. 참고로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또 보겠지만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돼요? 발송했을 때예요? 도달했을 때요? 도달했을 때. 그러면 이 의사의 통지, 뭐 최고 같은 것도 효력이 생기려면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최고나 이런 것들을 꼭 직접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고사항. 그래서 지금 본 내용이 뭐냐면 법률행위에 대한 개념을 봤어요. 법률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입니다. 근데 법률행위, 즉 의사표시로 효과가 생기기도 하지만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뭘로 효과가 생기기도 하냐면 법률 규정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데 그 대표적인 게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있었어요. 그럼 의사의 통지에는 뭐가 있어요? 각종 최고, 즉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 이런 것들이 있죠. 상속이 있잖아요. 우리 공부한 상속. 상속은 법률 행위로 변동되는 거예요? 법률 규정으로 변동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을 하면 내 의사에 따라 상속이 되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이 되는 거예요.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누구에게 뭐 주고 뭐 이런 거 내 의사에 의한 거 아닌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망과 동시에 뭐가 발생하는 거야? 상속이 개시되는 거야. 이건 내 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민법 총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칙은 제3법의 기본 원칙이니까 권리의 변동이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고, 물권법에 가면 이제 권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의 변동이라고 하겠어요? 물권의 변동이라고 하겠죠. 그럼 물권이 변동되는 원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니면 뭐겠어요? 소유권이 변동된다? 이 물권이 변동되는 원인 둘 중에 하나. 뭐 아니면 뭐예요?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채권이 변동됩니다. 둘 중에 하나겠지.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 근데 부동산 물권과 관련하여 법률 행위로 변동되면 반드시 뭘 하라고요? 등기하라. 근데 법률 규정, 상속,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됐어요? 소유자가 되려면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 없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 없이 소유. 이게 이제 물권법에 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 이건 이제 물권법에서 볼 거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뭘 이해하고 넘어가시라는 거냐면 그게 일반적인 권리든 구체적인 물권이든 변동되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의사표시를 해서 법률 행위로 변동되는 경우도 있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 규정으로 변동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법률행위 의의를 봤으니까 이제 법률행위에는 어떤 게 있느냐? 종류에 관한 것들이 나와요. 법률행위 종류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